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두 권 가져왔는데요. 국내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두 권 가져왔어요. 네, 그럼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이상문학상은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문학상이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상문학상을 읽으면서 자라온 세대인데요. 다들 집에 이상문학상 시리즈는 몇 권씩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대부분 이상문학상 출신이죠. 김영하 작가님도 그렇고, 김연한 작가님도 그렇고, 김현수 작가님도 그렇고, 은희경 작가님 등등등. 그래서 소설을 쓰시는 작가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상문학상 수상에 대한 꿈을 키우실 텐데요. 그런데 이상문학상이 몇 년 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작가님들에게 그리고 대중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심사 과정상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상문학상을 주관하는 출판사가 바뀌면서 새롭게 새 단장을 했어요. 기존의 이상문학상을 운영해오던 문학사상사에서 주관사가 다산책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지 디자인도 예전의 전통적인 표지 디자인을 가져가면서도 조금 세련되게, 많은 부분에서 차이는 없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현대적이고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주관사와 새로운 디자인, 좀 더 공정한 심사 방식 등을 내세우면서 올해 새롭게 출발한 이상문학상이고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상문학상의 첫 모습을 보여주는 해기 때문에 주관사나 심사위원분들이나 굉장히 고심해서 수상작을 고르고 책을 구성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디자인 외에도 책의 구성 방식이 일단 눈에 띄는데요. 대개 문학상 수상 작품집은 대상과 본상작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각 작품마다 작품에 따른 해설이 실리게 되고, 맨 마지막에 심사위원분들의 총평이 실리게 되는 그 방식은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달라진 면이 있다면은 작가와의 대담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 수상작뿐만 아니라 각 본상 수상작도 평론가와 작가의 대담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담을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물론 작품에 대한 평론을 읽는 것도 재미있지만, 평론가가 직접 작가를 인터뷰하면서 작가가 이 작품에 어떤 의도를 담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써내려 갔으며 그 작품을 썼을 때 심정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작품을 읽고 그 대담을 읽으면은 작가의 의도를 좀 더 깊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작품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문학상 수상 작품집이 가지는 묘미, 그러니까 작품과 작가의 말과 평론가의 해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그런 재미에 덧붙여서 작가와의 대담, 인터뷰집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알찬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사위원 총평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 대상을 수상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텐데, 아무래도 대상 수상작이 문학상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나 이번 이상문학상의 대상 수상작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역대 최연소 작가의 수상작이라는 점이에요. 문학상마다 수상을 하는 작가의 범위나 작품 대상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노벨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작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작가에 대해서 수여하는 그런 문학상이면서 또
생존해 있는 작가여야 하죠. 뭐 그런 규칙들, 조건들이 있고,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 상관없이 그 전에 발표되었던 국내 모든 작가들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같은 경우에는 등단한 지 10년 이내의 작가들의 전에 발표됐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상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어느 정도 원숙한 자기만의 문학세계를 가지고 있는 중년 작가들에게 주는 게 통상적인 일례였거든요. 그래서 작품 활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많이 알리고 이런저런 문학상을 받아도 이상문학상은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이었고, 다른 여타의 문학상들을 받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상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었던 반면에, 올해는 이례적으로 등단한 지 4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예소연이라는 작가의 그 개와 혁명이라는 단편소설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어요. 등단한 지 4년 만에 이상문학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제가 알기로 아마 예전에 한강 작가님께서 몽고반점으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을 때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30대 후반에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최초로 30대가 이상문학상을 받은 사례로 널리 알려졌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아마도 20대나 30대 초반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소연 작가님은 등단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 마지막에 실려있는 심사위원들의 총평을 읽어보면 여기에 올라있는 본상 수상작들, 대상 이외에 5편의 본상 수상작이 있는데, 이 본상 수상작을 가리는 데는 심사위원들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았고 여러 가지로 선정하는데 난항과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토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대상 수상작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빠르고 쉽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상문학상을 새롭게 새 단장하는 해니까 화제를 위해서 혹은 새로움을 위해서 젊은 작가에게 주었다기보다는 정말로 작품이 남다르고 훌륭했다. 실제로 뒤에 심사총평을 보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작품성에 집중했다. 오로지 작품의 예술성과 시의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젊은 작가가 수상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이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는가를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벌써 심상치 않은데 개하고 혁명은 왠지 붙기가 힘든 단어 같아 보이죠. 혁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행동일 텐데, 그런 혁명이라는 조금 무거운 단어가 개하고 붙어 있는 것이죠. 개가 혁명을 일으킨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제목인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제목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혁명이란 단어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서 많이 쓰였던 단어이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개념이나 단어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단어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혁명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도 혁명을 얘기하지 않고 그보다는 진보나 개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단어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개하고 연결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면서도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예소연이라는 작가도 작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젊은 작가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사랑과 결함이라는 단편 소설집이
작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소설가 50인이 뽑은 올해의 소설에서 본상에 드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특히나 올해 초에 이동진 작가님께서 예서윤 작가님의 이 작품과 그리고 다른 단편소설집을 소개해 주면서 추천을 했던, 그래서 작가와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작가였다라는 점이 또 한편으로는 이상문학상 수상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징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설은 민주화 투쟁을 했던 예전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386 세대라고 불렸던 80년대 학번의 아버지를 둔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회 진보 운동을 하는 9세대와 지금 세대의 만남, 혹은 그들 사이의 갈등, 혹은 그 갈등을 넘어선 연대, 이런 거창한 주제를,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이 소재와 접근 방식이 독특한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돼서 투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 딸이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나 인간적으로 결핍된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보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을 겪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창 민주화 운동을 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 또한 민주화 투쟁을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게 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알면서 지내왔던 옛 민주화 투쟁의 동지나, 그리고 그 이후에 먹고 사느라 바빴을 시절에 같이 지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장례식에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 딸이 아버지가 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귓속말로 남겨줘요. 굉장히 코믹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해방감을 주는, 아버지의 못다한 얘기를 딸이 이어서 해준다는 그런 의미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 이전 세대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성의 정신들, 정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진지한 마음들, 이런 것에 대한 동경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후에 먹고 사느라고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래서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주면서도 어떤 한 측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나 긍정적인 측면에 너무 고착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세대와 화해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까요? 제가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시대에 여러 갈등이 존재하는데 남녀 갈등과 함께 또 한편으로 부각되는 갈등이 세대 갈등이잖아요. 지금 세대와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삶이 너무 다르고 사회도 너무 많이 변화되고 고민하고 있는 지점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지금 세대를 생각이 없다고 비난을 하고, 지금 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비난을 하는 그런 갈등 지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러한 갈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세대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고 단편적이기 때문일 텐데, 이 소설에서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해 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짧지만 그 소설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그 당시에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 싸웠던 그 투쟁의 진정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지금 세대가 자기 나름대로 이 사회의 개혁과 진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면서
이 두 세대 간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든 연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소설이 가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어떤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저항의 운동들을 이번에도 역시 여실히 드러내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서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과 이전에 386 세대, 민주화 투쟁을 했던 세대가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이 소설이 마침 그런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시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의 예술적으로 가지는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시대적으로, 시의적으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뛰어나다는 측면에서 대상으로 결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장례식에 아버지가 키우던 개가 난입을 해서 난장판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벌이는 그 개의 난장판이 지금 이 시대의 방식의 혁명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재해석의 의미에서 그 개와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혁명의 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지지 않았겠는가, 혹은 그러한 혁명의 정신은, 방식은 달라질지언정 세대를 건너 지금에 와서도 이어지고 있다. 너무 거창한 해석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서 저항의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졌죠. K-팝을 사용한다든가, 깃발에 써있는 문구도 굉장히 다르죠.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고 유쾌한 구호나 문구를 쓰면서 저항을 하는 방식들이 예전과 많이 다른데, 달라진 저항의 방식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나름대로의 지금 시대의 혁명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나름의 감각과 방식으로 혁명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위트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담긴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 대상 수상작을 읽으면서 작품의 예술성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대상을 받기에 정말 어떠한 이견이 없다,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왜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긍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번 이상문학상, 특히 대상 수상작인 예소윤 작가의 그 개와 혁명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소윤 작가님이 대담 중에서 이 소설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차릴지언정 우리에겐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흔적처럼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을 최대한 우리의 삶에 맞게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불필요한 인습이나 부조리는 당연히 지적하되 세대에 따른 진정성은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이 대단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유연함을 믿어요. 우리의 삶에 좀 더 유연함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소설가 본인이 정말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소설이 가진 의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대상 수상작에만 중점을 두고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본상에 오른 우수상 작품은 5작품이고요. 김기태 작가님의 일렉트릭 픽션, 문지혁 작가님의 허리케인 나이트, 서장원 작가님의 리틀 프라이드, 정기현 작가님의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최민우 작가님의 구하나, 이렇게 5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역시나 심사위원들이 고심해서 고른 작품인 만큼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저는 요즘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떠오르는 작가인 김기태 작가님, 제가
2024년 올해에 소설로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집을 선정하기도 했었죠. 이 작가님의 일렉트릭 픽션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요. 특히나 이 작품은 중년 남성이 읽으면 아주 좋아할 작품일 것 같아요. 일렉트릭 기타에 대한 로망을 꿈꾸는 그런 남성의 이야기인데, 저도 한때 일렉트릭 기타에 대한 그런 로망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매우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문지혁 작가님의 허리케인 나이트도 인상적이었는데, 이 작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측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한 우월감을 느끼려고 안간힘을 쓰는 어떤 그런 주제의 내용인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매체 환경 탓인지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 사이에 많이 팽배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비교에서 비교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났고 성공한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든 우월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주인공의 안간힘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기도 했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머지 작품들도 굉장히 좋지만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예쁘네요. 수박이 한 덩이 이렇게. 이 표지는 일반 표지하고 조금 다른데 동네 책방 특별 에디션이에요. 동네 책방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젊은작가상은 올해로 제 16회를 맞이하고 있고, 이상문학상과 함께 국내 문학상을 대표하는 그런 문학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몇 년 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학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작가들을 알리고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읽는 그런 트렌드를 주도한 문학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젊은 작가상은 꼭 빼놓지 않고 매년 읽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작가상을 통해서 이름을 알린 그런 작가들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황정은 작가님이나 대도시의 사랑법의 박상영 작가님이나 장유진 작가님이나 강화길 작가님, 박민정 작가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최근에는 김멜라 작가님이 젊은 작가상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계시죠. 올해는 대상문학상을 백온유 작가님께서 수상을 하셨네요. 백온유 작가님도 몇 년 전부터 오늘의 작가상도 수상을 하시고, 작가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독서가들 사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을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6명의 본상 수상 작가님들이 계십니다. 젊은 작가상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단한 지 10년 이내에 작가님들의 그 전에 발표됐던 단편소설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6명의 본상 수상작, 그리고 1명의 대상 수상작을 가리고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상이고요. 젊은 작가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학상과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작가상을 소개해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품의 예술성도 뛰어나지만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감각이나 생활 감각, 그리고 그들의 고민, 그들의 삶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책이다 라고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는데, 특히나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을 깊이 알지 못하잖아요. 소셜미디어나 뉴스나 이런 데서 드러나는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모습밖에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요즘 세대가 처한 환경의 독특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의식과 고민과 어려움과 분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 몇 마디나 혹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일 테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텐데 내가 젊은 세대를 만나서 깊이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런 책을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표피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한 개인에 대한 혹은 한 세대에 대한 한 집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인간이 처한 환경을 두루두루 그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올해 대상을 수상한 백원유 작가님의 반에 반에 반이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은 아까 이상문학상에서 예서연 작가님의 작품과 비슷하게 역시나 세대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사회가 여러 지점에서 갈등들이 많은데 그 갈등이 혐오로 번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그 갈등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갈등이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남녀 갈등과 세대 갈등이 소설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올해는 유독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네요. 백원유 작가님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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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하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머니와 어머니와 딸 이 세 세대에 걸친 이야기고요. 여성 3대에 걸친 이야기는 요즘 들어서 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최은영 작가님도 밝은 밤에서 다루는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아주 크게 히트했던 드라마인 폭삭소가수다도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3대에 걸친 여성의 이야기가 장편 소설을 쓰기에 굉장히 흥미롭고 스펙타클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테마이기 때문에 많이들 선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3대에 걸친 여성 이야기도 그렇겠지만 3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나 예를 들면 빠찡코처럼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대부분은 어떤 고난과 역경을 3대에 걸쳐서 이겨내오면서 투쟁해가는 이야기로 많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폭삭소가수다도 그런 이야기고 빠찡코도 그런 이야기일 텐데 단편소설에서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3대의 이야기를 그리기에는 너무 분량이 한계가 있기도 할 뿐더러 3대에 걸친 연대와 유대보다는 3대가 서로 개별적으로 서로 각자의 고민에 처해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심과 원망을 하면서 세대 간에 극단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각박해져서 세대 간에도 그렇지만 그냥 주변의 사람들과 쉽게 유대하고 연대하고 마음을 나누기는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보다는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을 이렇게 웅크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시대적인 인간관계의 감각이 세대 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런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내용은 어떤 한 여성과 그 딸이 할머니를 모시면서 사는데 딸과 손녀가 할머니를 모시면서 사는 풍경이란 것이 굉장히 애틋하고 아름다워야 할 법한데 이 소설에서는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애틋하게 보이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할머니는 딸과 손녀에게 아주 인색하면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딸은 그런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속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손녀는 할머니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어떤 한 계기를 만나서 폭발하는데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통장이 분실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통장을 찾기 위해서
딸과 손녀가 노력하면서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딸과 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형적인 애틋함을 벗어나서 요즘 세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 광경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각자가 자신에게 박탈된 손해만에 집중을 하는, 그래서 이익과 손해를 중심으로 인간관계의 양상이 펼쳐지는 그런 측면을 3대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면서 의미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그 씁쓸한 마음을 쓸어내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문학상 수상작품집이 가지고 있는 묘미 중에 하나가 좋은 작품, 좋은 단편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해설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각각의 작품마다 평론가들이 해설을 꼼꼼하게 달아주고 있고, 단편소설이 짧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와 그 작품이 추구하는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해설을 읽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역시나 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도 아까 말씀드린 이상작품집도 그렇지만 해설을 읽어보는 재미가 꽤 쏠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백원유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해설 중에서 한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세대에게 자신의 가치가 유효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 기만일지라도 그 믿음 없이 버티기 힘든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간단히 부정할 수 있을까? 믿음은 자기 기만을 낳고 자기 기만은 또 다른 믿음을 필요로 한다. 소설은 그 순환이 이어지는 사각지대에서 끝나지만 그것을 목도한 우리는 거기서 멈춰설 수 없다. 우리 모두 질문 앞에 서 있다. 네, 이 소설이 가지는 문제의식과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의미 있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 같고, 이 평론의 제목이 믿음의 상속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상속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세대 간에 걸쳐서 상속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우리 주변에 서로에 대해서도, 남녀 간에 대해서도, 가족 간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인간관계의 풍경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내 마음도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탄탄해지는 것인데, 그런 타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시대의 풍경에 대한 얘기를 꼬집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본상 작품집들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작품집의 두 번째로 실려있는 소설이 강보라 작가님의 바우어의 정원인데요. 이 강보라 작가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사소하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이 작가님께서 등단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숙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의 오름이라는 숙소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락방에 조그맣게. 그 숙소에 숙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나 작가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가 너무나 반가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등단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써야 될 작품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과 글쓰기를 아주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작품을 발표하시나 이렇게 제가 가끔씩 살펴보곤 했었는데, 작년에 이효석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올해는 젊은 작가상에 본상에 오르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우의 정원이라는 작품을 제가 조금은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정성껏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에요. 이 작품은 개인의 트라우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데 예술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배우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예술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가진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제 임신과 관련된 건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트라우마처럼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연극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그리고 그런 유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다른 동료가 또 등장을 해서 같이 그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소설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소설은 어떤 예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독특하면서 의미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연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상황이나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하고, 소설 제목인 바우어의 정원은 개인이 가진 어떤 심리의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테고, 이 바우어의 정원에서 어떤 새가 자신의 파란 빛깔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이면서 그 트라우마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작품의 해설에 등장하는 문장을 하나 읽어볼까요?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를 소외시키는 외압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며 타인을 끌어안는 세련된 기품. 그는 이제 타인이 아니라 오로지 고통 앞에 입을 다문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정원을 가꾸는 파랑새가 된다. 이 작품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서장원 작가님의 리틀 프라이드는 재밌게도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집에도 본상으로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동성애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의미있게 읽었던 작품으로는 성혜나 작가님의 길티 클럽 호랑이 만지기인데, 여기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감정, 죄책감과 함께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양가적으로 같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매우 심리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야기의 소재는 주인공이 어떤 영화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 감독이 소수의 팬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어느 날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데, 그런데 이 주인공은 여전히 이 감독에 대한 본인의 사랑과 추앙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뭔가 오해했을 거야 이러면서 이 감독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고, 이 감독을 좋아하는 자신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심리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이 감독을 존경하는 자기 자신의 예술적 감각에 대해서 취해 있는 상태, 그런 예술적인 감각을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심정과,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죄책감, 이 묘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심리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길티 클럽인데, 그래서 길티 플레저라는 단어도 등장하거든요. 길티 플레저가 죄책감을 가지면서도 나를 유혹하는 뭔가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위를 말을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때가 그렇죠. 너무 맛있지만 죄책감을 느끼는,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길티 플레저 혹은 그와 관련된 죄책감을 계속 우리는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꼬집으면서도 이런 길티 플레저의 양가적인 심리를
팬덤 현상과 연결해서 다루었다는 점이 이 소설의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 예술가들의 팬덤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대표적으로 아이돌이 있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것처럼 영화 감독이나 배우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팬덤도 굉장히 대중적일 수 있고 굉장히 독특한 취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팬덤을 가지느냐가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데, 이 팬덤이 나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딜레마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내가 추앙하는 그 대상이 여기서처럼 어떤 도덕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뭐 그런 요즘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성혜령 작가님의 원경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어요. 이 소설은 정말 단편 소설답게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서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러면서 당황하게 되는 단편 소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야기가 중간에서 끝나는 듯한, 그러면 매우 찜찜하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의도로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주제로 작가가 이 소설을 쓴 것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해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소설보다도 이 해설의 역할이 빛나는 소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원경이란 소설 뒷부분에 전승민 평론가의 불안에 관한 두 개의 방법론이라는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기도 할 뿐더러 소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서 해설을 읽고 나야 비로소 이 소설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줄거리는 간단한데, 주인공이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암과 관련돼서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냐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자기와 굉장히 잘 맞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친구인데, 이 여자가 가족력으로 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모가가 암으로,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런 가족력 때문에 자신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남자친구인 이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그런 행동이죠. 결혼이라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느 날 본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여자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서 이 여자친구를 연락을 하고 이 여자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 여자친구와 그 일행과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주인공이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과 그들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를 느끼게 될 즈음에 소설이 끝납니다. 어떤 죽음과 관련된 굉장히 상징적인 광경을 목도하면서 소설이 끝나는데, 그래서 해설에서는 이 주인공이 처하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소설은 주인공의 불안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여자친구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심리, 결국에는 본인의 이해관계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그래서 타인을 자신의 이해관계의 평가 대상으로만 취급을 하고, 그런 식의 심리가 결국에는 자신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자업자득인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수상작인 반의 반의 반, 타인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의 풍경과도 맞닿아 있는 작품인데, 그래서 반의 반의 반이라는 소설이 타인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개인의 불안을 담고 있다면, 이 소설은 타인을 자신을 위한 평가 대상, 자신의 안전한 세계를 위한 평가 대상으로 삼으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세계가 불안해지는 이런 심리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을 살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통제가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을 손에 쥐고 정직한 삽질만을 할 수 있을 따름이며 사랑은 두 개의 삽으로 함께 구덩이를 파고 아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금괴를 찾아 나서는 일이라는 것.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일은 행복의 요인들만 취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 사랑이란 불행과 행복이 한데 엉켜있는 미지수로의 미래와 그 타자적 시간을 용기내어 자신의 현재로 끌어오는 일이라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자신의 불확실성을 메꾸기 위해서 사랑의 어떤 요소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불확실성을 감내하는 것이 곧 진정한 사랑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일이란 생의 난관들로부터 생존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우리는 제 손으로 삽을 드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잔인한 진실이지만 그것은 조력이나 연대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가 세계의 으스스함을 끝내 통과하고 그것과의 힘의 격돌 속에서 승리하여 세계의 표층에 두 발을 스스로 딛게 되길 믿는 말없는 기다림이다. 불확실한 세계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그런 불확실한 세계를 굳게 두 발로 서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니까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두 문학상, 이상문학상과 젊은 작가상의 수상 작품집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문학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해설과 함께 읽을 수 있다는 장점, 여러 명의 소설가들의 색깔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 지금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 등등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학상 수상 작품집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가끔씩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문학상 수상 작품집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역시나 오늘도 너무 장황하게 말이 길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이달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싱그러운 봄날 누리시고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